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차시. 이번 주가 월요일이 지금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월요일이 휴일이라서 2차시. 2차시니까 사실 이번 시간 하나 하는 게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고 지난 시간에 오늘 이 시간까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PPT 볼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보던 거에서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이거 갖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지, 그치? 그래서 조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 자, 마지막 이거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법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예요, 전제. 네? 그러니까는 법은 이제 적용하는 것이고, 그 법이 왜 있냐면은 우리가 그 법을 성실히 지키고 따를 것을 서로 간에 이미 약속했다는 거야. 그런 전제 하에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 나쁜 씨는 자신의 가진 건물을 행운 씨에게 20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잔금 5억 원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떡상을 해버렸네, 그지? 그래서 50억이 됐어요. 자, 섣불리 거래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한 운 나쁜 씨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했어요. 자, 과연 타당하냐? 라는 것이죠. 어떨까요? 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들이 약속한 대로 행동할 것을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믿어야 할 때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를 요구하는 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 또 하나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지. 그리고 이것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운 나쁜 씨가 억울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행운 씨는 운 나쁜 씨가 계약대로 건물을 넘겨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운 나쁜 씨가 단지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있지.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 사례로 사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민사는 딱히 물론 그 틀이 있긴 하지만은 가령 이제 이런 경우에요. 보통 계약금이란 걸 걸거든. 계약금. 그러면 계약금은 10%로 걸어요. 보통 10%. 그러니까 20억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으면은 계약금을 2만 원이 운 나쁜 씨가 이미 받았지. 그러니까 2억 원을. 그치? 만일 그런 상황인데 바로 다음날 떡상을 해버렸어. 바로 다음날 떡상을 한 거야. 완전 비트코인이네. 그치? 자, 그러면은 만일 파기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이유에 어떻든 간에 자, 계약을 파기한다고 치자. 계약을 파기한다고 치면은 즉 언제까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냐면은 그 금액을 그러니까는 잔금을 다 치룰 때까지는 원래는 계약 기간인 거예요. 계약 기간인 거야.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보면은 계약금을 날리면 계약금을 왜 걸겠어? 계약이 날릴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계약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전행운 씨지, 그치? 만약 전행운 씨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 안 하겠다, 나 이제 못 사겠다, 이유가 뭐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그냥 그 계약금을 땡겨요. 그 계약금을 2억 원을 그냥 날리는 거야. 그 행운 씨한테 주고, 운 나쁜 씨한테 주고 끝나는 거고. 지금 운 나쁜 씨가 만약 계약을 갖다가 파기하려고 하면은 지금 말했듯이 계약금의 2배를 보통 돌려주고 끝납니다. 보통 2배를 돌려주고 끝나는데 그게 따라서 뭐 운 나쁜 씨가 요것만 봤다가는 글쎄요. 요것만 봤을 때는 운 나쁜 씨가 2배만 돌려주면은 그냥 계약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되지 않았으면은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잔금 치르기 하루 전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이제 그 상황에 다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도 있는 것이고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아무튼 간에 그냥 그렇게 호떡 뒤집듯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하기로 우리는 이미 신의를 따라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적용을 할 때도 과연 신의 성실 원칙을 따랐는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의 전부고요. 오늘까지 할 내용에 자, PPT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법의 기초, 공법과 사법의 구분. 자,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 지금 위에 건. 자, 하여간 속성에 따라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거야. 원래는 세 가지야. 하나 더 있어, 사회법. 자, 공법은 국가가 개입해서 규율하는 겁니다. 즉 개인과 국가 관계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개인과 국가 관계. 사법은 개인과 개인이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껴서도 안 돼. 개인의 사적인 둘 간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둘 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든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하더라도 개인 간의 두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은 되는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헌법도 당연히 가장 그렇지. 가장 국가의 할 일을 갖다가 다 적시해 놨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다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추구하는 것이 뭘 추구한다 뭐 등등등부터 해서 국회, 뭐 사법부, 행정부 등등등 국가 전반에 관한 것들이 다 헌법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형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것을 적어 놓고 그런 것을 갖다가 하면은 국가가 개입한다. 그래서 거기다 강제력을 동원해서 처벌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밖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는 범죄에 관한 것이고 형법은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밖의 것들. 그러니까는 뭐 7년마다였나? 운전면허 선생님이 갱신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다시 갱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형법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렇지?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교통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운전면허라는 시험을 통과하면은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거야. 너 이거 갖고 차 끌고 다녀도 돼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다시 또 한번 또 잘 하고 있는지 검사도 한번 해서 다시 또 연장시켜주고 뭐 이런 것이지, 그치? 이런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을 하다가 애를 쳤다 치자. 그러면 요즘 이제 민식이법이 있으니까 형사처벌도 받는 거야. 형사처벌도 받지만은 운전면허도 취소가 돼버려요. 아니 이거 이중처벌 아닙니까? 근데 처벌이 아니야.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야. 행정처분. 네? 자,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공무원한테 단속에 걸렸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내지, 그치? 행정처분이야. 그거는 전과가 되는 게 아니잖아. 전과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막 자기가 코로나 걸렸는데 일부러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돌아다녔다. 이제 이러면 이제 형사처벌 받는 거지만은, 행정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가끔 아리까리한 게 있어. 요게 지금 형법에 걸린 건지 아니면 행정법과 관련된 건지 뭐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무단으로 막 버렸어. 담배꽁초도 버리고 막 침도 뱉고 막 등등. 그래서 경찰이 과료를 매겼다. 그러니까 과료
처벌이 나왔어. 나중에 하겠지만 과료라는 게 있어요. 과태료랑 달라 이거는. 그 과료라고 하는 거는 형법에 해당해. 그거는 전과가 되는 거야. 벌금형 이런 건 다 전과. 근데 그게 아니라 과태료. 과태료라고 나온 거 있지? 뭐 운전 뭐 과속해가지고 뭐 과태료가 7만 원 나왔다. 그럼 나 전과자 된 거야? 아니지. 그거는 행정 처분이야. 앞으로 조심해서 하세요. 당신이 위반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뭐 의도를 갖고서는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든지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니까는 과태료 처분이 나오는 거야. 그 과태료 처분을 이제 안 따르게 되면은 운전면허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전부 다 둘 다 공통점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고, 얘는 죄를 다루는 것이고 얘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 삶에 관련된 국가와 개인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상법.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인데,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 자, 민법이죠. 자, 우리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민법은 형법과 비교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 번 얘기할 겁니다. 형법은 반드시 미리 적혀 있어야 돼요. 어디에? 법에. 죄가 무엇인지. 가령 뭐 폭행죄 하게 되면 폭행이란 게 뭔지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폭행이 죄다란 걸 정의를 했으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폭행인 것이다, 뭐가 폭행이다, 이거 다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폭행에 대해서 형량까지도 얼마까지 뭐 가능하다, 얼마까지 형벌을 내릴 수 있다, 그 형벌의 내용까지도 미리 다 적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왜냐면 이거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거든. 사람 몸을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 실수? 이거 갖고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갖고 안 돼. 아차 실수?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되는 순간 국가가 깡패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미리 다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이 뭐냐면은, 일단은 무죄야. 무죄 추정이야. 그러고서는 유죄의 근거를 찾아야겠지. 국가가 찾아야 되는 거야. 국가가 유죄 추정을 갖다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판사가 아무리 의심해 보려 해도 이거는 정말 제가 범죄를 한 게 맞아 라는 정말 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 유죄 선고를 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해서 98% 제가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2%가 뭔가 부족해.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제 알고 보니까 쌍둥이인데 생긴 것도 똑같고, 혹시 쌍둥이 형이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 든다고 쳐봐. 자, 그렇게 의심이 들면은 그 사람이 한 게 거의 확실해 보여도 무죄를 때리는 것이 형법입니다. 왜냐면은 나쁜 놈은 항상 많거든요. 그지? 늘 나쁘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한 번 혼낸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또 해.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걸려. 그지? 언젠가는 걸려, 그러다가. 그래서 나쁜 놈을 갖다가 전부 죄다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 중에 억울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사위원회 뭐 등등 해가지고 요즘도 계속 가끔씩 나오잖아, 그치?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명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춘재가 했던 범죄, 억울하게 40년 동안 감옥 가 있었던 아저씨도 있었고, 또 예전으로 70년대 박정희 때로 가면은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긴급조치 해가지고 바로 그냥 사형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 무죄 판결 났죠. 그죠? 자, 그 유가족들 무죄 판결 난 것만으로도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하지만
잃어버린 그 시간들, 아빠 없이 보낸 시간들, 가족 없이 보낸 시간들, 그리고 또, 그, 애를 갖다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오해받아서, 누명 씌워가지고, 돼가지고, 감옥 가서 40년 살고 나온 그 아저씨,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건데? 못해. 뭐로 보상해, 이걸 갖다가. 돈으로 해? 돈으로 그게 돌아와? 안 돌아오잖아. 그쵸? 그렇게 되면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쁜 놈 99명 다 잡아들이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형법은. 그게 형법이야. 하지만 민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란 말이야. 개인 대 개인. 알아서 해결해야 돼. 둘이 알아서 해결하면 돼. 이게 서로 뭐 때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너가 나한테 돈을 얼마 빌렸는데 이자를 얼마 줘야 되냐, 마냐, 너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해가지고, 돈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퉁치고 맥주 한잔 먹고 퉁쳐도 되는 문제야. 그지? 그러니까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이 분쟁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거 싸움도 날 수 있고 살인도 날 수 있으니까는 중재자로서 조정하는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봤더니 이제 기본적인 그래서 민법이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아까 부동산 얘기했듯이 계약을 했으면은 아파트 계약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낸 계약금은 자기가 하면은 그러면 너 그거 땡기는 걸로 하고 팔겠다고 한 사람이 파기할 때는 2배를 물어내라.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거거든. 계약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틀을 갖다가. 근데 이게 칼 같은 건 아니야. 그 적용이 늘. 아까 예에서도 봤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지. 왜냐면 민사는 꼭 그렇게 칼같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있으면 법으로 하지만은 거기 없으면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2배 물어내든지 한 배 물어내든지 중도금 치르기 전까지는 오케이 하든지 중도금 치르고 나면 더 이상 안 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요즘 중도금이 없는데 중간에 이제 50% 정도 이제 그 물건 값을 갖다가 아파트 값을 갖다가 이제 주는 게 중도금 개념이거든. 마지막이 잔금, 이제 들어갈 때 치르는 게 잔금이고. 요즘은 중도금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하거든. 지금의 현행대로는 일단 중도금 전까지는 계약 파기가 가능한 거야. 중도금 이후로는 계약 파기가 안 돼. 일단 이 틀이 있단 말이야. 이런 틀이 있어요. 근데 이런 틀이 없으면은 이제 더 관습 그게 없으면은 일반적 상식으로까지 이제 끌어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민사에 대한 판단은 개연성만 있으면 돼요.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100%딱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98%야? 그러면 이게 맞네. 98%가 하니까 너가 승. 이렇게 네 손을 들어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연성만 갖고도 판단이 나온다. 민사는. 자, 그렇게 일단 큰 개념을 갖고 계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민법은 이제 2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 재산관계, 가족관계 이 2개라고 보면 돼요. 재산은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거고, 가족법은 신분과 관련된 거야. 신분. 이렇게 2가지.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자, 그리고 계약, 재산권 이런 거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가족 관계와 관련된 의무. 상속. 여기는 상속이 또 들어가겠지, 그렇지? 상속이 들어가요. 이 상속이 어렵다. 문제가 어려워. 자,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 우리 마지막에서 아까 그 얘기했었지. 신의 성실의 원칙. 이거는 민법뿐만 아니라 아예 민법이지. 핵심은 민법이죠. 개인 대 개인 간에. 법이란 게 왜 있냐? 서로 신의를 따라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전제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판단을 할 때 그걸 계약 이행이 잘 안 됐어. 그럼 그 원인을 따져서 너가
이 성실히 이행을 안 했네 보니까 자꾸 일부러 시간 질질 끌고 안 주려고 도망댕기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판단이 나가겠지 그치? 그리고 또 법이 완전한 게 아니거든 인간이 불완전하듯이 법도 불완전해요 그죠? 그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툼을 갖다 그나마 그래도 말로 끝내고 합리적으로 끝내려는 게 법이거든. 그치? 근데 이 법도 허점투성이가 많아. 그러니까 머리 야싹 빠른 새끼들은 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또 자신의 권리를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큰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집주인이 못을 하나 박았거든 선생님이 지난달에 그거 갖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 다 부서지겠다고. 못 때문에 못 하나 박았는데 건물이 부서져? 내가 욕을 해주려다가 참았어. 복수심이 들었어. 여기서도 이제 가상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집을 제외한 이 집 양 옆에 땅을 다 사가지고 철판을 건물을 올리는 거야. 차. 이 집을 아예 가둬버리겠어. 통행도 못하고 빛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왔다 갔다 못하게 내 소유권이야. 내 소유권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많이 극단적인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치? 권리를 남용하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예 외에도 뉴스 보다 보면은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권리 남용에 관련된 것들. 자 이렇게 두 가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고요. 권리 행사의 실질적 내용이 권리의 본래 목적이나 공고사에 반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이건 뭐겠어? 사법이겠지, 그치? 자, 국가나 공공단체 이들 간의 공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이거는 공법이 되겠지, 공법. 자, 이거 잘 봐. 갑, 을 학생 모두 다잡으셔야 두 법의 중간에 영역이 있는 사회법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앞서 1차 시에 썰 풀었던 건데 이건 좀 써야겠네. 여기다 써지나? 오랜만에 쓰려니까. 자, 개인 대 개인. 이게 기본이야. 근데 얘는 노동자야. 얘는 자본가, 자본가 사장, 이렇게 해도 되겠고, 아무튼 고용주. 둘을 그냥 개인의 영역에 놔뒀더니만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자본은 축적이 되잖아. 축적, 그지? 그래서 이윤을 남기고 또 축정하고 등등등등. 반면 노동자는 얘한테 노동력만 파는 거야. 노동력만 제공해요. 이 노동의 속성은 축적이 안 돼. 매일 쉬어줘야 돼. 매일 일하고. 그리고 항상 실업자가 있어요. 자, 이 구조란 말이야. 즉 이게 대등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지. 기울어져 있어. 이 개인과 이 개인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야. 파워와 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얘는 갑이고 얘는 을이란 말이야. 그치? 갑을 관계가 되는 거고 요즘 말로 갑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구조 자체가 갑질 구조야. 이게 갑질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고통스러운 건 노동자들이 고통스럽지만은 더 이게 계속 나가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사회 전체가. 즉 니들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자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원래는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실은 민법에서 끼어드는 것은
중재하는 개념으로 끼어드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뭐 안 지키면은 처벌받는 것이지. 네? 뭐 엄청난 과징금이 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영업장 뭐 어기면 뭐 폐쇄될 수도 있는 거고 등등등등. 그래서 국가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래 성격은 사법이야. 근데 그것을 공법화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노동법이 있어요. 노동법이 대표적인 거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도 몇 가지 더 계속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우리가 배울 거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회법의 개념 매우 중요한 거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로 한번 살펴볼까? 이거 문제 나오는 유형을 한번 보자. 전형적인 유형이야 이런 게. A는 은행에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이거는 이 행위는 사법에 해당할까? 공법에 해당할까? 혹은 사회법에 해당할까? 사법이겠지, 그치? 은행이라는 그냥 개인 사업체 아니야, 사업체. 한국은행이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 그치? 그건 국가기관, 공공기관이니까. 근데 한국은행은 개인 상대 안 해요. 개인한테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안 해준단 말이야. 돈 화폐 찍어내고, 큰 은행들하고만 상대하지, 개인이랑 안 하지. 그치? 그래서 일반 민간은행 얘기하는 거야. 그 민간은행 대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지. 자, 2번. 공무원인 B는, 공무원이니까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국가네. 그치? 기업으로부터 공장 설립 허가와 관련해서 고가의 선물 세트. 어허!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죠. 응?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왜? 국가가 뇌물 받은 거야, 지금. 응? 지금 이 공무원 B씨는 사인으로서는 그냥 뭐 B씨 아저씨 아줌마이겠지만은 지금 공무원으로서 하는 행위잖아. 지금 어떤 행위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지금 관련돼 가지고 어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에 해당하는 거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형사처벌 대상. 자, 그러니까는 1번이 답이네. 1번이 답은. 자, 그 다음 C는 사업 확장을 위해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해? 당연히 친구한테 돈 빌린 거니까 민법에 해당하는 거지. 사적인 영역, 그치? 사법에 해당하는 거고. 경찰관인 D는 요거 맨날 나와 이런 거. 사귀던 여성과 결혼했어요. 이거는 국가가 그 여성과 결혼한 거야? 공무원으로서? 아니잖아, 그치? 직업이 공무원 경찰인 거고 그냥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여성과 결혼한 거지. 그치? 따라서 이거는 전혀 국가기관과 관련 없는 문제야. 사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자, 마지막 2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요거 신분에 관한 거지, 그치? 이것도 역시 민법, 그러니까는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고. 답은 사법의 공법화 얘기했네, 그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요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그냥 어떤 유형의 또 문제가 있냐면 다음 거에 내가 만들어 놨나? 보자 어디. 이거 없는데. 여기다 그려서 얘기하자면 더 쉽게 나오는 걸로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사법, 공법, 사회법 이렇게 해놓고 사법에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자,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자, 여기 노동법, 그리고 가족관계법. 자, 이렇게 있다 치자. 잘못된 거 골라내. 요 문제 하나 있어요. 이게 더 쉽지, 그지? 자, 앞서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절차법 얘기 나올 때
소송법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절차에 관련된 거야. 절차는 예,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법원에 가면은, 그치? 따라서 모든 절차법은 다 율로 내려와야 돼. 민사소송법도 율로 내려와야 돼. 여기에 들어가면 띠 틀리는 거지, 그치? 예. 절차법, 자 하나로 엮어서 절차법은 이 절차를 어기면은 국가가 반칙 위반 삑 퇴장 이렇게 되는 게야. 절차법은 여기 들어온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가족과 관련된 이 신분, 이거 신분이지, 그치? 신분과 관련된 모든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법 따라서 여기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인 문제고요.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몇 번 연습하면은 쉽게 다 넘어갈 수 있는 민법에서 항상 1번 문제로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면 이 두 번째 장의 이제 기본 원리가 1번 문제로 나와요. 근대 민법의 3원칙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치주의, 왕이 그냥 자의적으로 뭐 다스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혹은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법치주의 국가로 넘어온 게 이제 근대 거죠. 근대. 그러니까 몇백 년 된 거예요. 그리 오래된 건 아니야. 전면적으로 법치주의 국가가 이제 탄생한 거지, 그치? 민주공화정, 시민혁명 일어나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세 가지가 요 세 가지 사항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에 관한 것이죠. 사유재산권은 배타적 절대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좀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건데, 부르주아 혁명이었잖아, 프랑스 혁명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원래 피지배층이었어요. 왕, 영주 죽여버리고 혹은 내쫓고, 제일 짜증나고 싫었던 게 자꾸 자기 재산에 대해서 돈 좀 버니까 마구마구 세금 뜯어가고 하는 거, 이걸 제일 싫어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 정치 파트에서도 로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자본가들한테 이 재산권을 절대 불가침의 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우리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 선언문 보게 되면 이 재산에 관한 게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프랑스 혁명에서 아예 재산권으로 딱 못이 박혀 있지, 그지? 못이 박혀 있단 말이야. 자,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리고 계약은 자유. 기본적으로 국가가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왜 개인 간에 다 큰 어른들이 하는 계약 하는 거에 그것이 내용이 뭐든 뭘 하든 왜 끼어드냐 이 소리지, 그치? 모든 계약이 자유라는 거야. 심지어 뭐 내 콩팥을 팔아서 나 콩팥 없어도 되니까 콩팥 하나 1억 원에 살래? 이것도 오케이. 이거대로만 보자면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논리가. 이런 셈이 지금 말한 이 논리는 자유지상주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리버테리안 쪽에 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철학적 주제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얼마큼 개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등등등. 자,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묻는다. 뭐 합리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말이 갑자기 안 나오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쳤으면은 그때는 배상하라는 얘기야. 피해를 끼쳤으면은 피해를 끼쳤으면.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 일단 이 과실 책임 원칙이 대단히 중요해요. 즉 뭐냐면은 냉장고를 만들었어. 근데 A 회사에서
냉장고가 폭발을 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사람이 크게 다쳤어. 자, 손해를 끼친 거 맞지, 그치? 그런데 과실이 그러면 그거 제조사의 과실인 거잖아. 어? 그런데 100% 제조사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만약 그 사람 하나만 터졌다면은, 그치?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 그치? 근데 뭐 냉장고 터진 사람이 100명, 1000명, 뭐 만 명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 그치? 응? 자, 그러면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먼저겠습니다. 뭐에? 제조사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조사의 과실이 있음이 밝혀지면은 제조사 과실 책임을 져야 돼.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괜찮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근데 현실에서 이제 어떤 그 상황으로 바뀌게 되냐면, 그러면 이 입증 부담이란 게 있겠지. 그러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조사해 봐야겠지. 그럼 누가 조사할 건데, 이걸 갖다가? 소송을 거는 쪽이 입증을 하라, 이 얘기야. 즉,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러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냉장고를 사용했는데, 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던 건데 왜 갑자기 터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야 돼요. 즉 냉장고 다 분해해서 연구해서 냉장고의 작동 원리와 플러스 어디서 결함이 났고 어디서 오류가 났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터졌다. 모 부품이 노후화돼서 녹는 바람에 터졌다. 여기까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했지. 거의 불가능했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근대민법의 3원칙은 자본가들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라서 그들의 입맛에 꼭 맞는 거예요. 꼭 맞는 거야. 계약 자유도 마찬가지지. 그치? 너 지금 배고프지? 힘들지? 오, 너 춤도 잘 추고 뭐 노래도 잘하네. 그러니까 나랑 계약 맺자. 너 밥은 먹여주고 할 테니까 연예인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벌면은 수익의 98%는 내가 갖고 2%는 네가 갖는 거야. 그리고 이 계약은 네가 연예인 생활하는 동안은 우리 회사하고만 계속 유지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 다른 회사 갈 수 없어. 이런 식의 계약. 요즘 말하는 노예 계약. 노예 계약도 가능한 거지, 그치? 이거대로 하면. 또 소유권, 재산권 존중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해 버리니까는 우리 뒷집에 사는 저 아저씨 미워 죽겠네. 그 앞에다가 내가 건물을 크게 세워가지고 햇빛 하나도 안 들게 만들어 놓겠어. 가능하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도 이거 근대민법은 이게 기초예요. 왜? 우리는 자유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자유에 기반한. 그래서 출발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결론 잘 봐. 출발은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자유권이라고 했었지, 정치에서. 그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시스템이. 응? 자유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해, 자유가.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버려 뒀더니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 아주 많이 발생했어. 심지어 우리가 근대 이 경제 시스템, 자유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고치자고,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건 해줄게. 고치자고 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좀 고친 게 소유권도 좀 공공복리에 맞게 해야 되고, 노예 계약 같은 거 안 된다. 성매매 계약 그런 거 안 된다. 그리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돼. 즉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입증 부담이 제조물 책임법 이런 거에 의해서 기업한테 넘어가 버려요.
기업이 방어를 해야 돼요. 도저히 터질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소비자의 과실로 터진 거라고 입증을 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자, 그래서 항상 경제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밖에, 분쟁이 많고 여러 하잖아, 그지? 애플과 삼성 소송 있고 막 이런 뜻이. 자, 그런 거 이제 다 민사적인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해결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되도록 개입 안 하는 겁니다. 그거고요. 그러다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는 국가가 지금은 많이 그래도 들어와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신자유주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제 좀 더 다시 좀 이제 국가의 영향력을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각계로 들어가 봐야 되니까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근대 민법에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